MP3 플레이어를 처음 출시한 기업은 참으로 놀랍게도 대한민국 기업인 세안정보시스템이었죠. 디지털캐스트라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것을 그대로 발매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로 앞서진 않았던지라 제겐 상당히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눈독을 들인 기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때 업계 세계 최강자였던 소니 그리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뮤직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한 세계적인 건물 IT 기업인 애플이 인상에 남아요. 사실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를 소니가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죠. 하지만 소니가 대단했던 이유는 계속된 기술 혁신으로 자신들만의 강점을 키웠다는 겁니다. 있는 기술만 돌려쓰던 회사들과는 차이가 있었죠. 문제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 소니는 MP3 시장에서 고전합니다.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1위인커녕 후발주자인 애플에 처참하게 밀리죠. 당시 여러가지 인터뷰, 책자로 미뤄볼 때 잡스는 한때 소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소니의 팬에 머무르지 않고 소니의 장점을 철저히 자기식으로 편집하여 자신이 소니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했죠. 소니 팬들은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모델이 있죠. 바로 PDA인 클레이입니다. 하지만 팜OS를 사용하는 클레이는 iOS를 쓴 아이폰에 잡아먹히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MP3형 워크맨, 네트워크 워크맨은 아이팟에 잡아먹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무너진 클레이와는 달리 소니의 워크맨은 아이팟이 단종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죠. 소니 같은 기업이 애플에 잡아먹힌 이유도 상당히 궁금한데 왜 잡아먹힌 소니가 더 오래 버티게 되었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엔 소니와 애플의 경쟁 그리고 소니 워크맨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니의 네트워크 워크맨, 이후엔 편의상 소니 MP3라고 하죠. 소니 MP3는 99년에 첫 모델이 나온 이후 꾸준히 출시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소니 MP3는 은근슬쩍 세대 교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름이야 네트워크 워크맨이지만 그 내용물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소니가 이러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소니의 오리지널 독자 규격 압축 포맷 아트랙이 바로 이런 제품이죠. 이름만 보면 계속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물은 완전히 별개이며 압축 방식 그리고 결과물의 음질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니 MP3도 이런 성질이 있지요. 우선 MD를 계승한 제품이 있고 소니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아트랙 재생기 MP3를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는 일반적인 MP3 그리고 지금 소니의 오디오 사업을 견인하는 DAC 고음질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나뉩니다. 이런 발전 형태는 소니, 나아가 경쟁상인 애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요. 소니 최초의 MP3인 NW-MS7은 1999년 12월에 발매되었습니다. CD 플레이어가 디스크맨, MD가 MD 워크맨이었다면 이 제품은 MS 워크맨, 메모리 스틱 워크맨이었죠. 이 제품은 편의상 소니의 첫 MP3라 부르지만 정작 이 제품은 디지털 음원을 지원하되 MP3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MP3로 부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는 당시에 소니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소니는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시장의 최강자였고 그렇기에 시장을 통제하고 싶어 했죠. 이런 이유로 보안 장치가 없는 범용 포맷이라 저작권 관리가 어려운 MP3보다는 소니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아트랙만 쓰는 게 낫다고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제품명에 MS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MS는 소니의 독자 포맷인 메모리 스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소니는 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이 갖고 싶었던 것이죠. MD가 차세대 미디어가 되주길 바랬다면 메모리 스틱이 차세대 메모리 카드가 되어주길 바랬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품은 MP3가 아니라 미디어를 MD에서 메모리 스틱으로 교체하여 구동부를 없앤 MD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어트랙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기계 UI마저 MD 플레이어와 비슷하죠. 저는 당시 소니는 고정이 잘 나는 구동부를 없애는 것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꼭 개발해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 때문이죠. 1980년대 소니는 압도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거대 콘텐츠 회사를 연이어 인수합병하죠. 세계 3대 음반 라이벌인 CBS 레코드 그리고 영화사인 트라이스타, 컬럼비아 피처스인데요. 문제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은행들이 신용이고 뭐고 상관없다면서 빠른 채무 상환을 요구한 것이죠. 문제는 당시 인수한 콘텐츠 회사는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와 TV에서 잘 나가는 소니에겐 꼭 필요했지만 이 회사들은 인수 당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지라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선 우선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소니의 매출이 약 6조 5천억 원인데 유이자 부채만 무려 3조 9천억 원인 상황에서
새로 투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소니는 각 계열사를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게 하는데요. 독립채산제란 기업이 활동 단위마다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업을 독립시킨 후 결산,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돈은 알아서 구하라는 소리인지라 당시 소니의 계열사는 일부 잘나가는 회사를 제외하고 자금 압박에 크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회사는 R&D 비용을 크게 줄이는데요. 그 바람에 90년대 초중반에 나온 소니 기기들은 소위 소니 타이머, 조금만 쓰면 구동부가 망가지는 기기들이 속출하게 되죠. 워크맨도 그랬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비디오 기기였습니다. LD 플레이어, VHS가 잘 망가지기로 악명이 높았죠. 워크맨과 앤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제품은 기술 면에선 최고 성능이지만 잔고장이 잘 나는 개복지 같은 제품이란 오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MS7이 구동부를 없앤 앤디가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전혀 매력적인 제품이 아니었죠. MS7의 가격은 무려 45,000엔, 98년에 나온 첫 메모리스틱 64메가의 가격은 무려 20,000엔.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선 적어도 65,000엔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판매되는 32메가 mp3의 가격이 25,000엔이었고 일본 외 국가에선 이 가격의 반값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음질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재생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 덕분에 이 제품은 소리 소문 없이 묻히게 되었죠. 여기서 애플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선 애플이 아이팟을 발매한 것은 2001년이지만 그 이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니에 추월당한 것은 아니었죠. 그 증거로 2001년 1월에 출시한 애플 아이튠즈의 베이스는 90년대에 인수한 사운드잼 MP였습니다. 즉 기술이 수성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애플은 기술을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트렌드를 빨리 선점하고 싶은 소니, 그리고 성숙한 기술을 수집하여 생태계를 만드는 애플. 여기서 두 회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니가 자신들의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갇혀 살길 원했다면 애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태계에서 갇혀 살길 원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한 방향이 달랐지요. 기술로 성장한 소니는 뛰어난 기술과 기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했지만 여러 기술과 아이디어를 편집, 조합하는 것을 잘하는 애플은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생태계를 만드는 걸 잘했습니다. 2001년에 나온 아이팟이 바로 그런 제품이었어요. MP3라는 제품은 이외로 보급 속도가 느렸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적어서 몇 곡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아예 이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5기가의 하드디스크를 넣어버린 것이죠. 1.8인치라고 해도 명색이 하드니 크기가 제법 큰데다 두껍기까지 했는데 덕분에 배터리도 큰 것이 들어가서 재생 시간은 약 10시간. 덕분에 기존 플레이어가 갖고 있던 단점을 단번에 해결해버렸죠. 애플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로 좋은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기술을 편집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소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건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얽힙니다. 앞서 말했듯 소니는 여러가지 콘텐츠 회사를 매입했습니다. 사실 전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파는 것은 TV인 트리니트론 그리고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인 워크맨이었으니까요. 기기를 판 다음에는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정답이죠. 문제는 앞서 말했듯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박자가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소니가 만든 훌륭한 자원들은 서로를 돕고 응원하긴커녕 독립채산제라는 제도와에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어떻게든 시장에 성과를 내보여야 했죠. 그리고 이런 현황이 소니에게 최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니가 최초의 MP3인 MS7을 발표한 것은 1997년 컴덱스였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시선은 일제 여기에 몰렸죠. 워크맨으로 세계를 제압한 소니, 자체적인 뮤직 콘텐츠를 가진 소니의 첫 디지털 신제품이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자 소니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소니는 최초의 MP3인 MS7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MP3인 MC P10을 발표하죠. 즉 소니 최초의 MP3가 두 개 발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니 오디오 사업부는 네트워크 워크맨을 98년에 발표하고 앞서 말했듯 MS 워크맨이란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소니 PC 사업부는 바이오 뮤직 클립을 98년에 발표하고 이름을 MC-P10, 즉 자신들만의 MP3를 낸 겁니다. 첫 제품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에 선전포고하는 판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한 셈이죠. 앞서 말했듯 소니는 1994년 독립채산제를 시행합니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였죠. 첫째, 각각 독립된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둘째, 사업부 간 경쟁의식을 높이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 자금 압박으로 인한 부담을 각자 도생으로 해결하길 바랬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이 본심이라고 봐요.
소니에는 소위 사일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일로에 자신을 가두고 남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면 물론 자신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빗대는 것이죠. 독립재산제를 활용한 여러 혁신은 1995년에 회장이 된 이데이 노부유키의 탁월한 지휘하에 소니 성장에 미끄럼도 되지만 사업부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간의 기술 공유를 꺼리는 상황도 만들어내지요. 훗날 스티브 잡스는 말합니다. 독립재산제 때문에 소니는 애플이 되지 못했다고 말이죠. 사업 부문 간 제휴는커녕 똑같은 컨셉의 제품을 같은 장소에 내놓고 서로 경쟁시키는 회사가 대체 어디 있나요? 이런 소니의 구조는 이후 여러 잡음을 낳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1994년 갓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한 소니 뮤직의 자회사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였죠. 플레이스테이션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1메가 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쓰는데요. 원래 의도는 별도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 스틱을 쓰는 것이었어요. 즉 게임의 세이브를 메모리 스틱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구타라기 캔 사장의 성향상 다운로드 판매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PC 사업부는 오디오 사업부는 지원해줬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자 규격을 쓴 거죠. 참고로 이후 플레이스테이션이 전세계 1위를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2가 개발될 때 PC 사업부는 메모리 스틱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형태의 로비를 했지만 이번엔 강력한 권한을 얻은 구타라기 사장이 격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소니와 애플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다만 그게 꼭 100% 소니 문제는 아니었어요. 거품 경제가 붕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독립재산제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로 산업이 변하면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융합하지요. 애플을 벤치마킹하던 삼성이 MP3 관련 자회사를 분사시켰다가 이후 다시 인수합병한 것도 이런 상황을 캐치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소니는 그걸 못했지요. 예전엔 음악과 뮤직 플레이어는 별도의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후 디지털 음원의 시대가 되면서 구매한 디지털 음원을 PC에서 관리하고 이를 뮤직 플레이어에 전송하는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니가 소니 뮤직을 설립한 이유일 텐데 소니 PC 사업부가 MP3를 만든 이유일 텐데 완전 독립재산제 별개의 회사, 완전 독립권한의 별개 회사로 나누니 같은 날 같은 컨셉이지만 모양은 다른 MP3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물론 훗날 실제로 출시해버린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과거의 누구보다 음악을 편하게 듣기 위한 환경을 만들며 세계를 제패했던 회사가 바로 워크맨의 소니였다는 거지요.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의 기술을 과시하며 서로 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서로 돕기만 하면 난관을 탈출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면에서 소니 MP3는 출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겁니다. 워크맨으로 세계를 제패한 소니는 MP3라는 트렌드에 제법 빨리 올라탑니다. 문제는 그 트렌드에 대한 해답이 같은 소니 그룹의 자회사가 각자의 MP3를 내놓는 것이란 것이죠. 당시 소니의 각 계열사는 독립재산제로 운영되어 돕기는커녕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오디오 사업부와 PC 사업부는 MP3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각각 따로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소니의 이런 성질은 상당히 오랫동안 소니를 괴롭힙니다. 90년대 말 IT 열풍이 불면서 모든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융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죠. 애플은 그걸 잘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소비자에게 맞게 편집하는 사람이었죠. 세계의 발명이라는 마우스가 좋은 예입니다. 마우스가 없던 시절 기존의 컴퓨터는 십자키로 커서를 이동한 후 선택하거나 혹은 일일이 명령을 쳐서 입력해야 했어요. 하지만 잡스는 제록스가 갖고 있던 마우스 관련 특허를 인수, 명령을 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도입하죠. 소니라는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제시하면 그 기술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독자 규격을 사줄 것이라 보았지만 애플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면 그 편리한 경험을 위해 애플의 생태계를 구입한 후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본 겁니다. 이런 소양 탓인지 이후 이 두 기업의 길은 크게 갈라지게 되지요. 소니 PC 사업부의 뮤직 클립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이후 소니가 중복 라인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뮤직 클립은 워크맨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품인데 소니 MP3의 방향성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저는 MS7은 ND를 메모리 스틱으로 교체하기만 한 1세대로 보고 뮤직 클립을 계승한 제품을 2세대로 봅니다. 현재 소니 MP3에 로고가 만들어졌으며 메모리 스틱 워크맨은 사라지고 네트워크 워크맨이란 새로운 브랜드가 붙죠. 개편 과정을 거친 후인 2000년 6월 소니는 이 시리즈의 첫 작품인 NW2를 발매합니다. E2
E3 등의 모델이 있는데 이 번호는 용량이 다르다는 뜻으로 각각 32메가, 64메가가 탑재되었죠. 이 제품은 기존의 고집에서 한 수 물러난 제품이었습니다. 우선 고가의 메모리 스틱을 포기하고 그나마 싼 내장 메모리를 사용한 점, A3형 배터리를 도입하여 짧은 재생 시간에는 약점을 극복한 점이 바로 그렇죠. 건전지는 쉽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내장 메모리를 썼지만 메모리 스틱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소니는 아예 라인업을 둘로 갈라버렸죠. 메모리 스틱 라인업 그리고 이 라인업. 메모리 스틱 라인업은 제가 앞에서 MD를 메모리 스틱으로 교체했다고 말한 데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기존 MD 사업부, 오디오 사업부의 하부 조직이 맡은 제품이며 이 라인업은 네트워크 사업부, 역시 오디오 사업부의 신생 하부 조직이 맡은 제품인데 같은 오디오 사업부라고 해도 서로 간의 견제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소니는 이 둘을 경쟁시켜 뛰어난 쪽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12월에 발매된 NWMS9은 검전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한층 더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소니 특유의 저음이 처음으로 들어간 MP3이기도 하죠. 문제는 메모리 스틱이 여전히 비쌌다는 겁니다. 국내 전자상가에서 64메가를 거의 10만원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대체재가 많은 한국에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메모리 스틱 제품은 2004년 3월에 발매된 NWMS77Ti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소니야 2004년 발매된 PSP에서도 메모리 스틱을 쓸 정도로 독자 포맷에 집착한 회사지만 문제는 PSP의 경쟁기가 닌텐도의 게임보이 어드밴스드 하나였던 반면 MP3는 무수한 제조사와 가격 경쟁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내장 메모리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메모리 스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질 셈입니다. 오히려 그 시절에는 기존 소니 제품들이 더 강세였으니 메모리 스틱 워크맨은 접어도 된다고 판단했겠죠. 이후 소니는 네트워크 워크맨에 집중합니다. 세계 최초의 클립형 뮤직 플레이어 NW-E8P 이 제품은 당시 신기한 모델 정도로 그쳤지만 이후 이 컨셉이 정식 제품이 되면서 스포츠 모델인 W 시리즈가 탄생합니다. 또한 MP3 WMA를 지원하는 모델도 있었는데요. 2001년 7월 발매된 최초의 S 라인업인 NWS4가 그 주인공이었죠. 단 이 제품은 북미 시장에만 출시했습니다. 리드하는 일본 시장에선 아트레 제품만 내고 아이팟 등의 경쟁자가 많은 해외에선 MP3를 지원하자는 의도였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소니에겐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겠다는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MD, CD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 수익은 이쪽에 의존하고 MP3는 곁다리로 냈죠. 물론 소니의 음장 기술이 뛰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기술로 제품을 고르지 않지요. PS5와 닌텐도 스위치 중 기술력 면에서 우위인 건 PS5지만 가장 많이 팔린 기기는 닌텐도 스위치죠.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애플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소니만 몰랐죠. 2001년에는 애플이 아이팟 클래식을 내서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2002년에는 아이리버가 IFP-100를 출시하죠. 이 제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기억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제품, MP3 시장에서 충분히 뜰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사실 MP3라는 물건은 CD보다 음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MP3를 골랐지요. 편하니까요. 물론 MP3가 처음부터 편한 건 아닙니다. MP3가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초반 기세가 약했던 이유는 배터리 그리고 메모리 가격 때문이었죠. 용량이 적으니 곡을 몇 곡 넣지도 못하고 재생 시간이 짧으니 휴대용이나 강점을 활용하기도 어려웠죠. 즉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니와 애플은 이런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했죠. 소니는 우수한 제품으로, 애플은 불편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는 방식으로요. 애플은 이런 문제를 하드디스크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발매된 아이팟, 이후 아이팟 클래식이란 이름을 얻은 이 제품에서는 5GB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지요. 1.8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해서 휴대성과 용량을 잡으려고 했으며 자연히 기기가 커지니 배터리를 큰 걸로 넣을 수 있었죠. 반면 소니는 독자 규격의 메모리 스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메모리 스틱을 사용한 제품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메모리 스틱의 가격을 낮춘 1등 공신은 정작 워크맨이 아니라 플레이테이션 포터블이었어요. 결국 소니는 2004년 3월 NWMS77Ti를 마지막으로 메모리 스틱 모델을 포기, 2004년 6월 30일에 발매된 NW-HD1부터는 하드디스크를 탑재하죠. 그 순간 저장 용량, 재생 시간이라는 문제가 겨우 해결됩니다. 소니는 왜 고집을 꺾었을까요? 이때 소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일본 내 한정으로 기존 기기가 MP3를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유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기 때문이죠.
이는 소니와 애플의 방향성에서 온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플은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관점이 소니와 달랐어요. 첫 아이팟이 2001년에 나왔을 때 제품의 가격은 $399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 거듭하면서 용량이 불어나고 경량화되어 2004년에는 아이팟 클래식 4세대, 아이팟 미니, 훗날 나노가 되는 제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좀 희한했습니다. 아이팟 4세대는 배터리 시간은 떨어졌지만 용량은 같은데 가격은 $299로 약간 저렴해졌죠. 뒷세대가 배터리가 떨어지는 약간 희한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또 다른 제품인 아이팟 미니였죠. 용량은 4기가, 8기가로 빈약한 데다 배터리 시간도 제작사 공표 8시간으로 기존 제품들에 비해 빈약한 제품, 기존의 기기 발전사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품이었죠. 그렇다고 가격이 싸지도 않았습니다. 클래식과 $50 차이인 $249라 사람들은 클래식은 팔려도 미니는 안 팔릴 거라 생각했지만 공돌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의 감성을 보는 눈은 이 아저씨를 따라갈 수 없는 법. 이 제품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소니 입장에선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용량도 줄고 배터리도 줄었는데 가격은 별로 안 내려갔잖아. 대체 이게 왜 팔리지? 소니가 온갖 기술을 담아낸 기술주의의 결정체 만들려고 했다면 애플은 기술을 편집하여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에 집중했지요. 용량의 문제라서 보급이 안 된다면 하드를 달아주고 커서 휴대가 어렵다면 배터리를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게 해주거나 아예 화면을 빼고 클립으로 달 수 있는 기기를 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아트랙이 우수한 압축 포맷이니 기기만 잘 팔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아트랙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인 소니 스테이지의 사용법도 복잡하며 당시 보급형 PC에겐 엄청나게 무거운 프로그램이라 음악을 전송할 땐 각오를 해야 했죠. 업로드, 전송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한 아티스트의 음악 전송 횟수조차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죠.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은 과거의 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이런저런 기능을 붙인 이유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걸 가장 잘했기에 소니는 워크맨 시장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이후 소니는 전성기에 취해 소비자의 편익 무시한 채 자세 서비스가 우수하니 알아서 쓰라고 압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 팔릴 리가요. 이후 소니도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나름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1세대는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는 워크맨, 2세대는 아트랙을 고집하는 워크맨, 그리고 3세대는 소니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 기기 자체의 비싼 가격과 독자 규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2004년 6월에 나온 NW-E50, 12월에 나온 HD3는 드디어 MP3를 지원합니다. 다국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가격도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하여 현실화했지요. 다만 오픈 프라이스의 경우 한국에 보따리로 들어오면 더 비싸지는지라 한국 소비자들에겐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소니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빛을 본 것은 2005년 4월에 나온 E400, 500 시리즈, 일명 향수병이란 모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본의 광고 문구도 향기가 나는 음악이었죠. 디자인은 역대 기기 중 최고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으며 음질은 저음도 잘 살리면서 고음도 맛깔나게 뽑아졌으며 무엇보다 가격도 현실적이라서 당시 실구매가가 17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국산 제품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추락하던 일본 매출을 바로 이 제품이 잡았죠. 이후 향수병은 A600로 개벌 이어나가며 기존의 하드 모델은 A1000 시리즈로 개편됩니다. 이후 3세대는 이런 식으로 재편됩니다. 고급형인 A 라인업 모델, 그리고 과거 뮤직클립의 개벌 이은 스틱형 제품인 S 모델, S200는 한국에서 떡볶이로 유명했죠. 과거 MD 리모컨을 그대로 재현한 디자인이 소니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USB로 직접 접속이 가능한 보급형인 E 모델. 이 모델은 향수병과는 다른 제품으로 향수병은 A 모델로 편입되고 E는 보급형으로 다시 만든 것이죠. 훗날 수출 시장에서는 B 모델로 다시 바뀝니다.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소비자에겐 혼란스럽지만 여하튼 모델의 재편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럼 소니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2005년은 소니와 애플의 방향을 잘 보여준 해였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니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다 못해 소니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아이팟의 일본 광고에는 굿바이 앤디라고 나오기도 했고 1983년 에스펀 디자인 컨퍼런스에서는 From Sony to Bauhaus 라고 하기도 했으며 그가 입은 터틀넥의 디자이너는 소니의 사원복을 디자인한 이세이 미야케의 것이었지요. 예전에 애플, 삼성 간의 법률 분쟁에서 애플 내부에서 만들었던 아이폰의 컨셉 디자인 중에
소니 로고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유인즉 아이폰 개발 당시 스티브 잡스가 소니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의 경계로 잡스는 소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가 추구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편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팟 클래식은 적은 용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팟 나노는 휴대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청바지에 있는 주머니는 어디에 쓸까? 소니 기준으로 볼 때 용량도 배터리도 적은 이 제품은 이후 아이팟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효자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잡스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쓰게 할지, 어떻게 하면 애플의 생태계에 편입시킬지만 고민했죠. 사람이란 이외로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편하면 잘 안 빠져나가려고 하죠.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낸 책략, 애플이 제왕이 된 이유입니다. 반면 소니는 자신들이 팔고 싶은 제품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란 독자 규격, 독자 기술이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들 통합을 추구하는데 정작 소니는 워크맨 라인업을 두 개로 쪼개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죠. 소니는 어트랙으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선 소니 제품의 점유율이 나름 좋았지만 해외 시장에선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점유율이 좋은 일본에선 어트랙을 계속 팔고 해외 시장에선 드래그 앤 드롭 제품을 판다는 당시 IT 트렌드에 역행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MP3도 어트랙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일본 사양의 NW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해외 사양의 NWZ 모델, 일본을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표준어가 맞지 않는 독자 규격을 쓰는 바람에 우수한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표준에서 밀려나는 것을 빗대는 것이죠. 소니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파고스 시장에 스스로 뛰어든 겁니다. 게다가 아이러니는 NWZ는 음악을 넣는 게 편했을 뿐 NW, 즉 내수용이 기능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부러 일본판인 NW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게 소비자만 불편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NWA900 같은 제품도 나오게 되는데요. 음질, 조작감,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상당히 훌륭한 기기였지만 정작 내부에 일본판 DMB인 원색을 탑재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엔 발매할 수 없었죠. 소니의 또 하나의 가능성, 어쩌면 제2의 향수병이 될 모델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후 1년 뒤인 2008년 원색으로 뺀 A800를 뒤늦게 발매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소니는 라인업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제품을 어필합니다. 기존 모델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기능을 가진 X 모델, 스포츠 모델이었다가 고급품으로 옮겨간 S를 대신하여 W 모델을 출시하지요. 그 열정에 감복한 것일까요? 시장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0년까지 아이팟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소니. 하지만 2011년 들어 신제품들이 아이팟의 판매량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언론은 소니가 애플을 따라잡고 있다. 부활의 신호탄이라면서 열심히 추격해왔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플은 그 순간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고음질 DAP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애플은 슬슬 아이팟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팟 셔플, 아이팟 나노는 2017년, 신개념 아이팟인 아이팟 터치조차 2022년에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전용 뮤직 플레이어를 찾는 수요는 아직 존재합니다. 고음질을 추구하는 DAP가 꾸준히 나온 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애플은 아이팟을 단종시켰을까요? 이는 세계 음악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아이팟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후 이 제품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지요. MP3를 만든 것은 한국이 먼저였으며 디지털 음원을 활용한 플레이어는 애플보다 소니가 먼저 냈지요. 하지만 정작 음악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장 먼저 낸 것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아이튠즈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라이브러리에 수집하고 플레이어에 라이브러리에 음악을 넣는 일종의 혁명이었죠. 대부분의 뮤직 플레이어 개념은 소니가 먼저 냈지만 음악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재미를 제공한 것은 애플이 먼저였으며 이후 소니의 소닉 스테이지에 이 개념이 도입됩니다. 애플이 사운드잼 MP를 90년대에 인수, 2001년 1월에 아이튠즈로 만들었으며 소니는 동해 10월에 소니 스테이지를 냈죠. 단 이것은 워크맨을 위한 것이 아니라 PC 사업부가 만든 PC를 위한 것으로 당연히 오디오 사업부가 아니라 PC 사업부의 제품이었지요. 전 당시 애플이 아이튠즈 만든 이유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음원 판매 수익을 얻기가 힘드니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애플은 더욱 먼 미래를 본 듯합니다. 소니가 기술의 확장을 생각했다면 애플은 음악 데이터의 미래를 본 듯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결정할 겁니다. 아이팟은 엄청났습니다. 소니가 1979년 워크맨을 낸 이후 1억대를 팔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는데 아이팟은 이를 5년 반 만에 해결해버리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제품의 방향성, 어떤 미를 받느냐에 달려있었다고 생각해요. 소니가 여러 가지 파생 제품을 만들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어트랙이란 독자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기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애플은 기술을 파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기계 성능이 내려가도 배터리 시간과 용량이 줄더라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더 우선시했죠. 소니가 휴대를 위해서 넥스트랩을 제공했다면 애플은 아예 청바지 동전 지갑에 넣는 기계를 내거나 아예 클립으로 달아서 옷에 붙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죠. 기술적인 면에선 확실히 소니 mp3보다 부족했지만 편의성만은 월등히 앞섰기에 사람들은 아이팟을 선택했습니다. 애플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편의성에 손을 들어줍니다. 한때 사람들이 아이리버에 열광했던 이유는 용량, 배터리, 음질을 다 잡은 mp3 CDP 덕분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대중은 기술보다는 편의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아이팟은 1위를 했으며 심지어 그나마 남은 본진인 일본 시장에서도 2010년까지 7년 연속 판매대수 1위는 항상 아이팟이었죠. 그리고 이 소비자 경험은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심지어 소니의 본진인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후 통신시장을 잡기 위해 아이폰을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풀었는데 덕분에 일본산 스마트폰의 가격이 부담되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폰으로 몰려갔으며 아이팟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이폰에서 음악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후 애플의 또 한 수가 펼쳐집니다. 아이팟을 슬슬 단종시킨 겁니다. 왜 애플은 아이팟을 단종시켰을까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부품 문제겠죠. 아이팟 클래식은 1.8인치 하드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의 생산이 줄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SD 메모리가 256기가를 넘어가는 세상에 굳이 1.8인치 하드를 계속 쓸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는 팀쿡 CEO가 직접 언급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나노와 미니의 경우에는 아이팟 터치와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의 애플이라면 터치의 가격을 올렸겠지만 이러면 아이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 동사의 제품이 다른 제품의 시장을 잡아먹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지요. 게다가 경쟁사들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이팟 터치를 $199로 가격 인하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나머지 제품을 단종시킨 것이죠. 실제로 2017년 아이팟 터치를 발매하면서 아이팟 터치로 라인업을 단순하게 한다고 발표했죠. 반면 소니는 라인업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소니가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맞는 제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능 따라 재배치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하지만 애플은 미래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죠. 미래 시대의 흐름, 세계 음악 환경의 변화를 읽어내고 있던 겁니다. 2007년 아이폰이 발매된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09년에 한국, 2010년에 일본이 아이폰을 보급하면서 사람들은 뮤직 플레이어를 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지요. 음질이 좋아서는 아닐 겁니다. DAP는 고사하고 일반 플레이어도 스마트폰보다는 음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편해서겠죠. 애플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음악 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CD의 음원을 변환해서 기기에 넣어들었다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거나 데이터 요금제를 바탕으로 스트리밍으로 듣기 시작하지요. 기기의 발전은 음악을 듣는 방법도 바꿔버린 겁니다. 잡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CD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죠. 이런 흐름은 세계 시장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시장을 휘어잡던 음악 CD 대여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이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15년 애플 뮤직이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는 앱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아이팟 나노, 셔플은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애플은 iOS를 쓰는 아이폰 터치만 남기고 다 정리합니다. 당장 기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음악 시장을 위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단종시킨 겁니다. 전 애플은 아이폰을 낸 순간 아이팟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에서 그는 아이폰을 발표할 때 아이폰에는 아이팟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 더 이상 이것저것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아이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열심히 강조했지요. 이는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만 있으면 아이팟을 살 필요가 없던 말과도 같지요. 적어도 잡스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아이팟이 아이폰을 잡아먹히는 걸 개의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을 계속 팔기 원하는 소니가 워크맨을 계속 성장시키려 했다면 자사 제품의 생태계를 팔고 싶었던 애플은 아이팟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이폰이라는 생태계에 소비자를 편입시키고 싶어 했죠. 아이팟이 징검다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애플의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그 전까지 휴대폰, 뮤직 플레이어, 계산기, 녹음기는 각각 따로 팔렸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아이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이 순간 애플은 아이팟의 종말을 본 겁니다. 반면 소니는 결이 다르죠. 기술의 소니답게 계속 음원 기술을 투자했으며 나중엔 DAP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아이팟의 구매가 줄면서 순수한 뮤직 플레이어 원하는 사람들이 워크맨을 고르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일본 시장에서 소니 워크맨이 아이팟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하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음악을 듣는데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적당한 플레이어, 적당한 이어폰만 있으면 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최고의 음원을 최고의 기기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기에 소니는 계속해서 워크맨을 내는 겁니다. 즉 고급화 전략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니는 음원 기술을 계속 팔고 싶기에 계속해서 음원을 누릴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며 애플은 사용자 생태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기에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팟을 단종시킨 것이라고. 애플은 아이튠즈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하면서 언젠가 이 데이터의 형태가 바뀔 걸 일궈냈습니다. 당시야 물리매체인 CD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뿐이었겠지만 나중엔 이것이 클라우드 등 무형의 데이터로 관리될 것을 일궈냈지요. 언젠가 사람들은 물리매체가 아니라 데이터로 음악을 들을 것이며 그런 세상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 데이터 환경을 장악해야 한다. 이것을 위한 토대가 아이튠즈, 사람들이 이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애플의 제품들, 그리고 제품들에 익숙해지자 애플은 애플뮤직이라는 음악 데이터 환경을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인 겁니다. 소니는 오랜 세월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다른 회사는 따라잡지도 못하는 고음질 제품을 냈습니다. 반면 애플은 오랜 세월 동안 디지털 관리 환경을 제공하여 애플 생태계라는 경험을 팔았지요. 두 회사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의 차이뿐이죠.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결정하겠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